밀착형 시사 프로그램 시사직배송 오늘도 여러분 앞방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아입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초박빙 대선이었습니다. 채 1%가 되지 않은 0.8%포인트, 역대 가장 적은 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습니다. 광주 전남은 더불어민주당에 80%의 몰표를 몰아줬지만 결과는 야당 국민의힘의 승리였습니다. 이번 대선 결과가 더불어민주당과 호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예측이 이제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직배송에서는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가 지역의 미래와 또 앞으로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으로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론조사 전문기관이죠. 킹핀 정책리서치 오승용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대현 위민연구원장이시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2022 대선 및 또 지방선거 광주시민연대 백희정 대변인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지난 대선 선거운동부터 해서 결과까지 굉장히 숨가쁘게 달려온 대통령 이 선거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재명이 통합정부 구성, 통합의 정치 확실하게 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정권 교체가 정치 개혁입니다. 광주 시민들께서 다른 지역에 다 있는 복합 쇼핑몰을 아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시민이 원하는데 정치인이 무슨 자격으로 이런 쇼핑몰 하나 들어오는 거를 막을 권리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이거. 정치보복을 공언하고 검찰에게 무한 권력을 주겠다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찰 왕국을 만들어서 나라를 지배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경우가 도대체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저의 길을 가겠습니다. 저의 단일화 제안으로 혼란을 느끼셨던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정치 교체와 또 통합정부 운영과 구성에 대한 합의를 이루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과거로 후퇴하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는 나라를 여러분들 손으로 꼭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격려와 응원으로 이 마라톤을 달려왔습니다. 결승선을 1등으로 끊게 도와주십시오. 48.3%로는 동률이고요. 방금 전에 역전을 했습니다. 당선 확실 판정을 내렸습니다.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의회를 존중하고 야당과 협치하면서 국민을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참 마지막까지 치열했습니다. 개표율이 99.2%를 넘어서야 승자가 결정되는 이런 진풍경이 연출된 역대급 초박빙이었습니다. 세 분 이번 대선 결과 받아보시고 어떠셨어요?
일단 지역민들께서 박탈감이 좀 크실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80% 중반대 이재명 후보가 득표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낙선을 하게 됐지요. 기대했던 결과가 아닐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지역민들의 상실감이 클 것이라는 것.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위로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번 대선 과정은 한마디로 네거티브의 포연이 자욱했던 선거였는데 바꿔 이야기하면 그만큼 우리 한국 정치의 양극화,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심각하다라는 그런 반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부동산 문제가 부동산으로 끝까지 갔다 이렇게 보는데요. 특히 이제 수도권의 서울의 강남 3구인 윤 후보가 거의 한 30만 표 차이로 승리를 했는데요. 특히 송파를 제외한 서초라든가 강남 같은 경우는 윤석열 후보가 더블 스코어 차이로 이기면서 전체 득표율이 20만 표 차이인데 강남 3구에서만 30만 표 차이로 벌어지면서 부동산 문제가 끝까지 간 건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광주의 공기가 좀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후보가 당선이 되지 않아서 많이 속상할 것인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일상을 시작하는 시민들을 마주치면서 저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이겼지만 이긴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좀 봤습니다. 앞으로 통합을 어떻게 이루어낼까 하라는 그런 기대와 걱정을 했었습니다. 네. 광주 전남의 사전 투표율이 정말 그 전국 최고였고요. 선거 당일에 또 광주 전남의 투표율도 역시 대단히 높았습니다. 때문에 호남 유권자들의 이 표심을 두고 해석이 이제 굉장히 많고요. 이번 대선 결과에 있어서 호남 표심이 어떻게 작동된 것으로 보시는지. 항상 이재명 후보가 선거 과정에서 특유의 비호감 때문에 호남표 결집이 안 되고 있다는 지적들이 많았는데 막판 표 결집이 이루어지면서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불식했다라는 것. 그리고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이후 호남을 필두로 해서 이재명 후보로 표 결집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수도권의 일종의 신호작용을 해서 수도권 결집까지 이뤄내서 호남이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호남 표심이. 이런 해석도 가능합니다. 호남에서 추가적으로 얻었던 3%, 이게 이제 28대 때 33만 6,185표였고 이번에 44만 6,869표. 결국 그 표 차이가 11만 684표입니다. 결국 이게 이제 11만 표가 22만 표 구간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없었다면 윤석열 후보가 과연 당선될 수 있었을까? 이런 자문이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호남은 진보 민주당 후보에게는 어떤 막판 표 결집을 이룰 수 있는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했고 보수 후보에게도 호남에서의 지지율 상승이 초박빙 선거 구도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동인이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호남 민심의 황금 분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대선 과정 중에 저희가 이제 이목을 끌었던 것이 야당의 적극적인 호남 그 공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례로 이준석 대표가 사전 투표도 전남대에서 했고요. 또 이제 투표 전날까지 광주에서 유세를 했었습니다. 물론 야당이 선거운동 기간 내내 평균 20%다, 또 최고 30%까지 호남표를 얻겠다 했던 것에 비해서는 결과가 낮습니다. 하지만은 국민의힘의 호남 득표율이 지금 약 13%거든요. 그러니까 역대 보수 정당 가운데 최고치의 호남 득표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호남은 더 이상 민주당의 집토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그거를 보여줬고요. 선거 결과에 대한 어떤 후유증들이라던가 정치 지형의 변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성적표를 좀 매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준석 대표가 대선에 임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전략적인 수를 뒀어요. 이른바 서진정책, 호남에 대한 서진정책들을 해서 호남 친화적인, 그리고 호남 선거 과정에서 행보들을 많이 했었죠. 서진정책, 호남에서 3%포인트 득표율이 상승한 건데, 근데 이게 이제 평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앞서 제가 이게 윤석열 후보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애초 이준석 후보가 호언장담했던 목표치에 비하면 초라한 성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궁금한 건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의 성적표를 어떻게 매길지 이게 저는 오히려 좀 궁금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민주당의 그 호남 투표 전략에 대한 실패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호남은 민주당의 집토끼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안일하게 그렇죠. 대처를 했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중간에 경기도 31개 시군을 돌다가 갑자기 호남 여론이 안 좋다는 여론을 듣고 내려왔단 말이죠. 네. 그때가 이제 시발점이었는데 그때는 이미 좀 늦었다.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민평당, 국민의당 출신의 의원들이 이미 국민의힘에 입당을 한 시기거든요. 근데 그만큼 안일하게 대처를 했다. 그 실질적으로 뭐 송기석 전 의원이라든가 김동철 그리고 이제 김경진 전 의원 같은 경우 이분들이 일정 정도의 그 표심을 국민으로 가져간 거는 또 인정을 해야 하거든요. 저는 이제 좀 민주당에도 요구하고 싶은 게 있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촛불을 들고 오랜 기간 동안에 만들어냈는데 5년 만에 정권을 내주는 상황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은 책임을 지고 이제 반드시 쇄신이 지금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대선의 영향에 따라서 지방선거에서도 분명히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칠 거다. 그리고 이제 시기적으로도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제 보는데 그래서 민주당은 지방선거 전략을 잘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대선 기간 동안 시민사회에서요, 광주 전남의 10대 정책을 후보자들에게 보내기도 했잖아요. 근데 어떤 내용들이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답이 왔는지도 궁금해요. 네. 각 당의 호남 정책에 대한 그 공약이나 정책이 좀 늦게 발표되는 바람에 이게 또 좀 물리적인 그런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10대 정책을 이제 발표하는 것으로 이제 저희가 이번 대선을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이 정책을 이제 각 당 후보들에게 전달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낸 10대 정책을 얼마만큼 수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그걸 저희가 질문을 했는데요. 간단하게 저희 이제 그 10대 정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광주 탄소중립 시범도시 지정, 문화기술연구원의 광주 설립,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3대 전략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외에도 한반도의 어떤 그 안정적인 평화 협정이라든가 또 차별 없는 노동권 보장이라든가 이런 한 10개의 주제를 했는데 중요한 거는 이 수용 여부를 묻는 질문을 6개 정당에 보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이렇게 저희가 보냈었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이제 호남을 잡기 위해서 아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이런 걸 많이 보여줬으면서 호남 구애 작전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정작 광주 전남 지역의 시민들의 삶을 질을 높여주겠다라고 하는 이런 중요한 정책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두 거부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했는지 명확한 답변을 듣지를 못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제 국민의힘이 앞으로 호남의 비전에 대한 그런 관심들은 있는 것인지 저희가 이제 진정성을 좀 의심할 만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네. 이제 대한민국에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대한민국호의 새로운 수장은 광주 전남을 어떻게 발전시킬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요? 선거 기간 동안에 호남을 공략하면서 발표했던 당선인의 비전, 광주 전남의 대표적인 공약을 화면으로 정리해봤습니다. 저 윤석열이 지역주의 떼고 국민화합과 통합을 이루고 이를 발판으로 대한민국의 번영과 광주의 발전을 기필코 이루어내겠습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광주를 AI 기반의 첨단 과학기술 도시 또 이를 기반으로 한 첨단 과학기술 산업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은 한 47km 정도 되는 광산에서 영암까지의 그 무제한 고속도로 아우토반을 준비를 해가지고 좀 임기 내에 착공할 수 있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해양도시, 또 바다 식량산업의 중심도시, 제일 중요한 것이 교통 여건입니다. 복철로 운영되는 익산 여수 엑스포역 구간을 고속화해서 KTX 전라선 고속철도의 완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수 시민 모두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선되기 전에 이번 대선의 호남 공약이었는데 이걸 어떻게 보셨어요? 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요. 네. 공약 자체가 참 부끄러울 정도의 공약들이 많았고 또 이미 대부분 시행이 되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는 것들이 많다. 구체적으로 방금 전에 화면에서 보셨던 것처럼 강주 영암 간의 초고속도로를 개설하겠다. 이거는 이미 2009년도에 박준영 전 도지사가 선거 공약으로 냈지만 기술적인 문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이게 폐지됐거든요. 또 하나는 이제 대부분이 SOC 사업이더라고요. 강주 완도간뿐만 아니라 뭐 고흥간 고속도로, 그다음에 영원한 달빛도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물류라든가 그 교통에 관련된 그 인프라는 산업 인프라가 구성이 안 되거나 그 관광에 대한 인프라가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도로만 뚫어놓는다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걸 뚫어놓는다 해서 강주 전남이 잘 사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테일들을 전혀 놓치고 있고 지난번에 강주영 일자리가 난간을 겪었던 것 중에 원인 중 하나가 뭐냐면 울산 현대 노조에서 반대를 했어요. 강주가 미래 자동차를 만든다는 거냐?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한 것은 미래 자동차는 AI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미래 자동차거든요. 그러면은 윤석열 이제 대통령 당선자가 됐는데 울산의 그 반발을 무릅쓰고 정말로 강주의 미래 자동차의 메카도시로 만들 자신이 있는 건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도 없이 그냥 지역에서 나오는 의제들 던져놓은 거다.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구호성 공약이 저는 사실은 좀 문제였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복합 쇼핑몰도 7자죠. 윤석열 후보 지금 당선인이 페이스북에다가 썼던 것들이 보면 거의 이제 7자 공약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제 앞뒤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그렇게 좀 선정적인 부분으로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저는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공약을 만들어낼 때는 용어라든가 정책명도 명확해야 되는데 그냥 갑자기 누군가 머릿속에서 툭 튀어나온 듯한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공약으로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요. 어찌됐건 간에 이제 문제는요, 이 공약들을 얼마나 잘 실현시킬 것인가, 요걸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과 또 보수정부의 호남 공약 이행률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지역에서 많은 고민들, 그런 관심들,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원래 공약이 실현되는 프로세스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한쪽이 당선이 되면 이제 인수위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네. 인수위에서 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정과제를 도출합니다. 예컨대 100대 국정과제, 150대 국정과제. 그렇죠. 이 국정과제를 도출하는 과정에 포함되지 않으면 정부에서 이걸 추진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역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윤석열 당선인이 호남에 대해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인다고 했다면 인수위 구성 단계부터 호남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인수위원들을 얼마나 구성에 참여시키는가, 지역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거죠. 실제 국정과제에 결정되는 과정에 호남이 손 놓고 있다가 왜 이거 안 해주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땐 벌써 뒷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지지 후보와는 별개로 지역의 이제 미래를 바꾸는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는 현실적인 정책 결정의 프로세스에 좀 지역에서 보다 능동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고 이 인수위 과정부터 구성 과정부터 지역의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이제 대통령 선거라는 빅 이슈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호남에 공을 들일지 그리고 또 어떤 누가 이 보수 정권의 호남 참고 역할을 해줄지 많이들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가 사실 호남에 공을 들이는 사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지역구인 노원 지역에 호남 지역 출령 인사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런 사적인 이유도 있는데요. 어찌됐건 국민의힘 중도화 전략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고 호남도 선입견을 좀 버릴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광주시장을 출마해라. 이런 얘기도 지금 뭐 선거 기간 동안에 복합 쇼핑몰이 나오면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래요. 시민들과 그다음에 이제 우리 광주시, 뭐 전라남도 이런 행정들하고도 잘 소통할 수 있는 분이 이제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네, 바람이고요. 제가 이제 어제 개표 방송이랑 그 대선 그 방송을 쭉 보면서 이전에 김경진 전 의원이 TV에 굉장히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인지도면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전국구가 되셨고 대선 기간 동안에 광주 시민의 좀 미운털이 좀 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어떤 분들이 되든 간에 광주를 정말 애정하신다면 네. 그런 역할을 잘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